fake. Rodgers, ball is tipped in the air. It is picked off. Rodgers comes back the other way. It's intercepted. He was looking for Bakhtiari, but Aiden Hutchinson, the first round draft pick, has a pick. Pressure. Rodgers steps away, throws. It's intercepted again. It's Joseph again. Kirby Joseph. 안녕하세요. 투버스터 NFL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9주차 리액션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Bill's debut for Nyheim Hines. They fake it to him. Allen intercepted. He's picked off along the sideline. Jordan Whitehead. Second and 17. Allen has time. Intercepted. Sauce Gardner's got it. And the... 이번 주 제일 치열했던 경기, 바로 썬데이 나잇 풋볼 경기입니다. 테네시 타이탄스와 캔자스 시티 칩스 간의 이 경기는 결국 연장전이 돼서야 캔자스 시티 칩스의 필드골 승리로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모두 다 느꼈을 거예요. 왜 마이클 브레이블이라는 감독이 왜 이렇게 찬사를 받고 있는지, 왜 이렇게 마이클 브레이블 감독을 제가 칭찬을 매주 하고 있는지를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일단 당연히 탤런트적인 열쇠를 가지고 있는 팀이잖아요. 테네시 타이탄스는. 특히 오펜스에서. 이들의 오펜스에서 쿼터백인 라이언 테너힐이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고, 결국 백업이자 루키 쿼터백인 말릭 윌리스가 이번 주에도 출전을 하였지만 16번의 패싱 시도에서 5번만 성공을 하였고, 결국 80야드라는 셋까지 합치면은 패싱 야드에서 57야드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물론 러싱에서 데릭 헨리가 2개의 터치다운을 비롯하면서 좋은 모습을 기록해주긴 했지만, 전체적인 팀 차원에서 테네시 타이탄스는 이 경기 퍼스트 다운을 9번밖에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반면 캔자스 시티 칩스는 29번에 성공을 했고요. 테네시 타이탄스는 3번의 패싱 퍼스트 다운을 기록을 했고, 캔자스 시티 칩스는 23번의 패싱 퍼스트 다운을 갱신했습니다. 또한 서드 다운 갱신 횟수도 테네시 타이탄스는 11번을 시도했지만 단 한 번만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토탈 야드적인 측면에서도 229야드, 캔자스 시티 칩스의 499야드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치이죠. 그리고 타임 오브 포지션도 26분, 반면 칩스는 41분. 그냥 오펜스적인 차이가 너무나도 심하게 벌어진 경기였어요. 그냥 오펜스가 없는 수준이었어요. 테네시 타이탄스는 쿼터백이 없는 수준, 리시버가 없는 수준, 패싱 오펜스가 없는 수준이었지만, 그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슈퍼볼 컨텐더라고 불리는 캔자스 시티 칩스를 상대로 연장전까지 경기를 끝내지 못하게 만드는 굉장히 치열하고 터프함을 보여준 경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이 보여준 스페셜 팀이든 이 디펜스의 힘을 통해서 캔자스 시티 칩스라는 강팀을 상대로도 충분히 압박해낼 수 있는 그러한 경쟁력을 보여준 경기였고, 그만큼 이 경기를 통해서 저는 AJ 브라운이라는 리시버의 존재가 상당히 아쉬웠어요. AJ 브라운이 이 경기 후에 노바디 오픈 이런 트윗을 올리기도 했었죠. 그 트윗을 잠깐 올렸다가 지우는 좀 재밌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지금 테네시 타이탄스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히 이 AJ 브라운 같은 리시버예요. 만약 AJ 브라운이 저는 이 경기를 만약에 뛰었다면 테네시 타이탄스가 업셋을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연장전에 보내지 않았을 정도로. 그만큼 이 패싱 오펜스에서의 탤런트 부족이 굉장히 절실하게 느껴지는 타이탄스의 오펜스이고, 이들이 러싱 오펜스가 뛰어나고, 근데 러싱 오펜스가 뛰어나다고 말을 하기도 그런 게,
타이탄스의 오펜시브 라인은 지금 부상자가 너무 많고 사실 리그 하위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탤런트적인 측면으로만 보자면. 그런데 이것을 뭐 코칭 능력이라든지 뭐 개개인의 그러한 펀더멘탈을 완벽하게 뭐 디벨롭 시켜가지고 좋은 경기를 펼치게 만드는 그러한 코치들의 지도력 덕분에 이들이 잘 버티고 뭐 좋은 러싱 게임이 나오는 것이지, 현재 이들의 부상이 가득하고 뭐 백업 출신의 뭐 오펜시브 라인맨들의 그런 탤런트 상태를 보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그러한 유형을 가진 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브레이브 감독은 본인들이 어떠한 뭐 약점을 가지고 있든 본인들의 강점을 최대로 극대화하면서 실수를 최소화시키고 승리를 추구하는 방법을 아는 감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AFC 사우스 디비전에 아직까지 현재 선두를 기록하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코칭 그리고 게임 컨트롤에 대한 교과서적인 경기를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반면 뭐 캔자스 시티 칩스의 경우에는 이 패트릭 마홈스가 무려 68번의 패싱 시도 횟수를 지금 가진 경기예요. 뭐 4번의 색이 나오기도 했지만 68번의 패싱 드랍백, 이렇게까지 너무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었는데,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칩스의 러싱 게임이 잘 풀리지 않았고, 뭐 클라이 에드워즈나 뭐 파샤코나 제릭 맥키넌이나 평균 러싱 야드가 1이에요. 1단위. 그래서 앤디 리드 감독은 과감하게 러싱을 포기하고 결국 계속된 패싱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패트릭 마홈스도 어쨌든 테네시 타이탄스의 강력한 디펜스에 좀 고전을 하면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진 않았지만, 결국 마홈스의 그런 러싱 능력, 스크램블링 능력을 통해서 뭐 빅플레이들을 만들어내고 터치다운을 만들어내고 결국 본인의 해결사다운 모습을 막판에 보여줌으로써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하지 않았나, 그러한 활약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결국 이 경기를 통해서 아마 생각이 든 것은, 이 테네시 타이탄스라는 팀이 현재 뭐 5승 3패이고 또 AFC 사우스 디비전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팀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이 하이프를 믿어야 되는지, 테네시 타이탄스라는 팀을 컨텐더로 분류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물음에 있어서 이 경기를 통해서 테네시 타이탄스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 쿼터백 없어, 뭐 리시버 없어, 그래도 이길 줄 알아. 우리들의 디펜스는 리얼이야. 우리들의 뭐 코칭 능력, 뭐 게임 컨트롤링 능력 리얼이야. 우리를 무시하지 마. 이러한 것을 테네시 타이탄스가 이 경기를 통해 증명해내지 않았나 싶고, 만약 이 뭐 라이언 테너힐이든 복귀를 해서 말릭 윌리스가 뭐 성장을 하든,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말릭 윌리스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모습이에요. 뭐 스로잉 모션이나 이러한 것들을 살펴봤을 때 아직 기본기적으로 충분히 다듬어지지 못한 상황이고, 단순히 달리는 것 외에는 현재 패싱 상황에서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감은 현재 기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라이언 테너힐이 주전으로 나와서 좀 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라이언 테너힐이 나오든 이들의 패싱 게임에 대한 능력을 어느 정도만 이 업그레이드 시킬 수만 있다면 저는 타이탄스가 뭐 플레이오프라든지 이러한 경기에서 충분히 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들의 승리를 추구하는 방법은 어떠한 상대가 오든, 그리고 본인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 터프하고 강인하게 상대팀을 압박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썬데이 나잇 풋볼 경기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또 다른 굉장히 빅 매치업이었죠. 이제 LA 램스와 템파베이 벅스와의 대결인데요. That was awesome. That was awesome. 브래디가 이제 기자회견장에 나오자마자 먼저 어썸 경기다 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로 그만큼 치열했고, 또 승부를 알 수 없었던 이 경기는 톰 브래디의 1분이 남은 상황에서 이 투미닛 드릴을 터치다운으로 성공으로 이끌면서
톰 브레디라는 쿼터백이 이제 뭐 45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리그 최고의 쿼터백, 아직도 엄청난 클러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경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의 뭐 마지막 2부는 정말 재밌어요. 정말 뛰어난 경기였던 것은 맞아요. 톰 브레디의 또 다른 뭐 역전 터치다운을 보여준 경기였죠. 하지만 경기의 전반적인 내용은 형편없었어요. 램스와 벅스 둘 다 되게 형편없는 경기였어요. 일단 이들의 문제점이었던 뭐 러싱 오펜스에 대한 부진, 오펜시브 라인에 대한 부진, 그냥 오펜스 전체적인 부진 계속해서 이어져 갔고, 양팀 모두 본인들의 그런 문제점들을 단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채 경기가 끝나버렸습니다. 어쨌든 이 경기 결과를 통해서 템파베이 벅스는 다시 한번 플레이오프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티켓을 얻게 되었고, 반면 램스는 플레이오프 도전을 마치게 된 경기였어요. 3승 5패. 물론 또 다른 뭐 연승을 통해서 뭐 계속해서 뭐 8연승 뭐 이렇게 거둔다면 램스도 물론 플레이오프 경쟁을 충분히 치를 수 있는 성적인 것은 맞지만, 이번 주 램스가 보여준 경기력을 다시 한번 보면 이들은 플레이오프 레벨의 팀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 요소는 리그 최악의 러싱 팀인 두 팀이 만난 것이었죠. 램스와 벅스는 모두 둘 다 리그 최악의 러싱 오펜스의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팀이었고, 이번 경기에서도 뭐 램스는 평균 야드 2.8, 벅스는 평균 야드 2.6, 굉장히 답답함을 이끌어 갔고요. 또 터치다운을 뭐 러싱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지 못하고, 경기 주도 자체를 러싱으로 주도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두 쿼터백의 현재의 폼이 이 경기의 결과를 저는 갈랐다고 생각이 들어요. 톰 브레디는 어쨌든 역사상 최고의 클러치 쿼터백, 클러치 선수이고, 물론 매튜 스태포드 또한 엄청난 클러치 능력을 가지긴 했지만 현재 매튜 스태포드의 폼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뭐 픽6도 많이 나오고 인터셉션 턴오버도 많이 나오고 작년보다 떨어지는 현재 스태포드 폼. 그러나 톰 브레디의 현재 경기력은 저는 전성기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톰 브레디라는 쿼터백이 던지는 패스의 질 자체만 따지면 그냥 역대 최고예요. 그의 커리어 최고의 패스의 질들을 뿌리고 있습니다. 물론 디시전이나 이러한 부분은 팀 오펜스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가끔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디시전들을 톰 브레디가 분명히 만들어내고 있지만, 피지컬적인 요소에서 톰 브레디는 현재 45살이지만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램스나 벅스나 결국 오펜시브 라인의 문제, 그리고 리시버들의 드랍, 그리고 최하위의 러싱 오펜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모두 두 오펜스 모두 부진을 겪고 있고요. 하지만 이 경기를 결국 가른 것은 이 매튜 스태포드와 LA 램스는 펀트를 통해서, 득점을 통해서 본인들이 다시 공을 가지게 되었죠.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그래서 본인들의 오펜스가 1분 52초가 남은 상황에서 공을 받았고, 결국 이 2분을 만약에 퍼스트 다운을 갱신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경기가 끝났을 수도 있어요. 램스의 오펜스는 본인들이 게임을 마무리할 수 있는 드라이브를 가졌지만 이 드라이브를 기회를 살리지 못하였고 결국 펀트를 참으로써 톰 브레디에게 공을 주었고, 톰 브레디에게 이 투미닛 드릴 기회를 안겨주는 것은 그냥 자살 행위예요. 결국 톰 브레디는 본인이 항상 하던 대로 게임을 마무리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물론 이 경기를 통해서 이 마지막 램스의 디펜스 드라이브는 확실히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왜냐면 1분이 남은 상황이긴 했지만 톰 브레디를 상대로 너무나도 편안하게 공을 던지게 만들었고, 만약 이들의 뭐 코너백이나 이런 세컨더리들이 이 사이드라인 디펜스를 펼쳤더라면, 그러니까 리시버가 공을 받고 바로 이 사이드라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시간을 멈추지 못하게 세컨더리들이 이 아웃사이드 레버리지, 사이드라인 쪽에 충분히 위치를 해서
인사이드 좀 더 태클링을 유도하는 그러한 사이드라인 디펜스를 만약에 유도했다면 벅스는 타임아웃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터치다운 기회가 좀 더 없지 않았을까. 아무튼 디펜스의 플랜 자체도 아쉽긴 했지만 결국 이 경기 램스가 진 이유는 오펜스예요. 램스의 디펜스는 충분히 활약을 해주었고 이 마지막 드라이브 전까지 벅스의 오펜스를 상대로 9점밖에 실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경기에서 진 이유는 결국 램스가 1분 52초 남은 상황에서 그 드라이브를 퍼스트다운으로 갱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패배를 한 거예요. 게임을 손수 마무리할 수 있는 순간에 그러지 못하였고 결국 이것이 패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램스의 시즌은 확실히 끝났다고 생각이 들고 현재 이들에게 남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되돌아봐야 할 시즌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들은 작년 에런 도널드, 젤런 램지, 매튜 스태포드, 쿠퍼 컵, 이 슈퍼스타 플레이어들을 통해서 본 밀러까지 이러한 스타 플레이어들을 통해서 슈퍼볼을 드는데 성공을 했고 본인들의 시즌 올인 계획이 빛을 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은 상황에서 이들은 오펜스든 디펜스든 굉장히 뎁스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그 이유는 간단하죠. 이 슈퍼스타 선수들이 너무나도 고연봉자가 많고 그 선수 한 명한테 그 캡스페이스를 분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가장 큰 문제는 드래프트 픽조차 없어요. 이 저연봉자를 통해서 효율성을 메꿀 수 있는 팀 건설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어느 스포츠나 드래프트인데 드래프트 픽조차 없어요. 내년부터 이 LA 램스라는 팀은 정말 이 6명의 선수 매튜 스태포드, 쿠퍼 컵, 알렌 로빈슨, 그리고 바비 와그너, 젤런 램지, 에런 도널드 이 6명의 선수에게 돈을 퍼다 주면은 돈이 없어요. 캡스페이스가 남은 게 없어요. 그 나머지 47명의 이 로스터를 좋은 뎁스를 꾸릴 만한 그런 돈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들의 감독, 션 맥베이 감독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팀을 떠나면 은퇴를 하겠다라는 루머까지 들리고 있고요. 맞아요. 션 맥베이 감독은 그냥 이 램스 안 되겠네? 좀 별로네? 싶으면은 그냥 감독계를 은퇴하고 방송계로 떠나면 그만입니다. 션 맥베이 감독 모두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입담도 뛰어나고 그냥 해설가나 아니면 쇼 그냥 진행하면 끝이에요. 그럼에도 그렇게 해도 연봉을 20밀리언 달러, 30밀리언 달러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능력자란 말이에요. 결국 이 램스라는 팀은 우승을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지출하였고 비록 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지속적인 성공, 지속적인 왕조를 건설하기에는 이 NFL이라는 리그는 그만큼 힘든 리그임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트레이드 데드라인 루머상으로는 이 캐롤라이나 팬더스의 엣지러셔인 브라이언 번스를 상대로 1라운드 픽 2장을 권유했다는 그러한 루머가 들리긴 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근시안적인 무브를 행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는 저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벅스는 이번 승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플레이오프를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당한 문제점들을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경기였고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은 계속해서 에런 도널드나 이런 상대를 막기 힘들어했고 러싱 오펜스 형편없었고 리시버 드랍이 계속 나왔고 결국 톰 브래디에게 너무나도 기대하는 것이 많은 현재 벅스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하는 그러한 팀의 모습을 이번 경기를 통해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We're the fourth winningest franchise in the league since 2000. All right, that means in the upper quartile of winners, we're in the top quartile of that upper quartile. That's rare. 네, 젊은 쿼터백에게 또 한 번 악몽을 보여준 이 빌 벨리책 감독의 경기죠. 바로 인디애나 콜츠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간의 굉장한 라이벌리를 가진 경기였는데요. 사실
이 콜츠가, 인디애나 콜츠가 왜 이렇게 빨리 시즌을 포기할까 싶었는데, 그 이유는 본인들을 객관화할 줄 알아서이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바로 이들의 이번 경기, 이 오펜시브 라인맨은 패치의 이 디펜시브 라인맨들을 상대로 진짜 종이짝처럼 뚫렸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뭐 기본기적인 측면, 그리고 뭐 정신적인 측면, 뭐 터프함, 그냥 패치를 상대로 인디애나 콜츠는 이 경기 그냥 완패를 당하였고, 이 샘 엘링거라는 쿼터백이 계속해서 프레셔에 시달리고, 그리고 색을 당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눈 뜨고 보기 힘든 그런 경기 수준을 보였던 인디애나 콜츠였습니다. 사실 맷 라이언이라는 쿼터백이 이 경기를 뛰었어도 결과는 별반 다를 바가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큰 격차를 보였던 콜츠와 패치의 경기였는데, 콜츠는 이 경기 전에 본인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마커스 브래디를 해고를 했어요. 저는 사실 마커스 브래디가 해고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감독이나 단장이 모가지가 잘려야 되는데 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해고가 되었을까? 이 정도 희생양으로 끝나진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 경기 패배 이후 본인들의 콜츠의 감독인 이 프랭크 라이크 감독이 해고가 되었다는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이 프랭크 라이크 감독은 이 현재 콜츠라는 팀의 이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콜츠의 그동안의 오펜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흐름을 만약에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신다면 결국 라이크 감독에게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앤드류 럭 이후 콜츠는 뭐 쿼터백을 찾으려고 했지만 뭐 그것이 베테랑 땜빵이든 아니면 드래프트에서 하위권의 쿼터백들을 계속 뽑는 것이든 필립 리버스를 제외하자면 단 한 번도 성공을 해내지 못하였고, 그토록 이들이 뭐 많은 투자를 하였던 칼슨 웬츠는 이 프랭크 라이크 감독과의 그런 커넥션 때문에 영입을 했던 건데 그것마저 실패를 하였고, 맷 라이언이라는 쿼터백도 실패를 하였고, 또 다른 뭐 루키 드래프티 쿼터백들 또한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였고, 단순히 쿼터백뿐만이 아닌 뭐 오펜시브 라인도 현재 엉망이고 리시버진도 엉망이고, 이들의 오펜스의 상태를 보자면 이 오펜스 출신의 감독을 현재 책임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뭐 프랭크 라이크 감독이 뭐 쿼터백 코치나 뭐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서 지금도 굉장히 뛰어난 코치일 거로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 감독으로서의 프랭크 라이크 감독은 분명 최근 몇 년간의 모습은 분명 실패하였고 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콜츠가 현재 난리가 난 것은, 뭐 팬들이나 미디어나 난리가 난 것은 이 프랭크 라이크 감독을 단순히 해고해서가 아니죠. 본인들의 올프로 그리고 우승자 출신의 센터인 이 제프 세러데이를 새로운 임시 감독으로 선임을 한 것에 지금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오고 있는데요. 제프 세러데이는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페이튼 매닝과 함께 호흡을 맞췄던 센터로서 정말 인디애나 콜츠의 레전드이죠. 선수 출신의. 근데 이 레전드가 왜 감독으로 됐는데 왜 이렇게 다들 싫어하냐? 그 이유는 단순하죠. 이 레전드인 선수는 감독의 경험이 없으니까요. NFL의 그런 코칭 경험이 없는데 이러한 깜짝 선임 때문에 오히려 현재 팀을 다시 추스르고 다잡아야 하는 팀 입장에서 이것이 또 다른 실패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현재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물론 뭐 짐 얼세이 구단주는 뭐 이 결정을 계속해서 실드를 치려고 뭐 NFL 경험이 없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다 뭐 이러더니, 제프 세러데이는 또 코칭 경험이 또 있기도 있다 뭐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계속하면서 뭐 이 본인의 그런 선임에 대해서 좀 정당화를 어쨌든 합당화를 하려고 하는데, 남들이 보면은 사실 전혀 이상한 이런 굉장한 실패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선임이죠. 분명히. 사실 이 제프 세러데이 감독 같은 이러한 행보는
좀 뭐 라커룸을 다 잡는다는지 그러한 MLB 그 야구의 그러한 스타일의 라커룸 감독으로서의 선임이지, 이 풋볼이라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코칭적으로 중요한 스포츠에 있어서는 이 선수 출신의 감독, 단순히 이것이 성공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현재의 콜츠는 확실하게 부족한 팀입니다. 단순히 라커룸 분위기를 다 잡는다고 해서 이 팀이 뭐 다시 한번 성공 궤도를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유형의 팀이 아니에요. 콜츠는 뭐 팀 컬처가 무너졌다든지 뭐 팀의 계획이 어긋났다든지 실패에 대한 모든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엔 인디애나 콜츠의 팀 탤런트가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에 현재 부진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제프 세러데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감독을 앉힌 것은, 그리고 기대하기 힘든 감독을 앉힌 것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 세러데이의 코칭 능력이 사실 얼마나 뛰어난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단순히 이 라커룸만을 위해서 이 선수들의 감독, 뭐 이러한 유형의 감독으로서 라커룸을 위한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감독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유형의 감독은 필요 없습니다. 현재 인디애나 콜츠에게 필요한 것은 전면적으로 이 제대로 된 코칭 능력을 통해서 이 기본기적인 부분을 다 잡고, 그리고 팀 탤런트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감독이 필요한 콜츠입니다. 반면 뭐 패츠 또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사실 디펜스의 퍼포먼스에 의한 승리이지, 사실 오펜스는 이날도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사실 이 맥 존스라는 쿼터백의 경기력이 언제쯤 좋아질지, 언제쯤 작년과 같은 그러한 능력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왜 패츠가 맥 존스만 나오면 샷건 오펜스를 펼치는지 모르겠고, 이들의 오펜스는 좀 맥 존스한테만 좀 엄한 것 같아요. 이 표현이 맞나 싶긴 한데, 맥 존스에게 야 너 이거 해, 너 이 옷 입어, 맥 존스한테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계속해서 입으려 하게 만들고, 이 맥 존스라는 쿼터백을 통해서 이들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오펜스를 펼치려는 것인지, 그리고 그게 과연 맥 존스에게 맞는 것인지, 또한 그들이 가진 맥 존스를 비롯한 오펜스 퍼스널에 적합한지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될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번 시즌 초부터 이 문제는 계속해서 부각이 됐지만 패치는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뭐 조저지든 맷 패트리샤든 뭐 오펜스 플레이 콜러 누구든 좀 본인들에 맞는 오펜스를 다시 한번 펼치고, 이 맥 존스라는 쿼터백을 어떻게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들이 더욱더 이러한 문제를 고심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지금 5승 4패예요. 어쩌면 플레이오프 경쟁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팀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Just wanted him to stop scrambling. And it was pretty irritating because he didn't listen at all. He didn't take the coaching. 이번 주 가장 많은 득점이 나왔던 경기였죠. 바로 시카고 베어스와 이제 마이애미 돌핀스와의 경기였는데요. 이 경기는 뭐 35대 32라는 굉장히 아슬아슬한 점수 차로 마이애미 돌핀스의 승리로 돌아갔고, 하지만 시카고 베어스가 이렇게 마이애미 돌핀스를 상대로 분전을 보일지 아무도 예측을 못했던 경기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경기에서 저스틴 필즈, 시카고 베어스의 쿼터백은 무려 178 러싱 야드를 기록하고 뭐 터치다운도 기록을 하면서 정말 이 선수가 가진 러싱 능력, 이 선수가 얼마나 애슬릿으로서 뛰어난 선수인지를 증명한 경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이 저스틴 필즈라는 쿼터백에 대해서 최근 제가 언급하고 그리고 세간에서 나오는 평가는 시카고 베어스가 이 저스틴 필즈라는 쿼터백이 가진 능력을 이제 활용하고 있다. 뭐 필즈의 뭐
그러한 쿼터백 듀얼 스렛, 이런 러싱 스킴을 시카고 베어스가 계속해서 매주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이러한 부분이 좀 효율성과 생산성, 좀 플레이적인 측면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다 보니까 저스틴 필즈의 그런 패싱 능력 또한, 포켓 안에서의 패싱 능력 또한 매 경기 뭐 한두 개 좋은 플레이, 빅플레이로 이어지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었고, 이것이 결국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 최근 이 시카고 베어스의 오펜스의 경기력이었어요. 그런데 이 경기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저스틴 필즈라는 쿼터백에게 시카고 베어스가 온전히 자유권을 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 그리고 시즌 초까지의 이 저스틴 필즈한테 시카고 베어스라는 구단은 최대한 러싱을 자제하고 최대한 포켓 안에서의 플레이를 맞춰라 라고 저는 그러한 주문을 받은 것처럼 이 선수는 플레이를 했어요. 최대한 패싱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것, 즉 만약 스크램블링을 하든 뭐 포켓 안에 있든 이 선수가 해야 될 것은 패스이다 라는 것을 주문했다면, 이제 시카고 베어스는 너의 감각에 의존하고 너가 뭐 달릴 수 있는 각을 보면 그냥 무조건 달려라, 뭐 아무거나 해라, 패싱을 하든 러싱을 하든, 이렇게 이제 팀의 기조가 바뀌게 되었고, 결국 저스틴 필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뭐 상대의 뭐 디펜스를 그냥 막 따돌리고 뭐 엄청난 스크램블링 능력을 선보이면서 계속해서 본인의 발로서 빅플레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뭐 운이든 어떻게 뭐 결과로 이어지는 이런 유형의 플레이들이 아니라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바탕으로 플레이가 펼치고 있다는 것을 경기를 통해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은 결국 이 선수의 뭐 패싱 터치다운, 뭐 패싱 능력으로까지 현재 좋은 시너지 효과를 선보이고 있고요. 결국 이 마이애미 돌핀스 또한 어쨌든 시카고 베어스라는 팀을 상대로 32 이제 실점을 많이 하긴 했는데, 이 시카고 베어스처럼 이 쿼터백이 달릴 수 있는 팀, 그리고 데이비드 몽고메리, 뭐 카일 허버트처럼 좋은 런닝백진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팀을 상대로 만약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디펜스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많은 실점을 거두게 되고, 그러한 측면을 이 경기를 통해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요. 반면 뭐 마이애미 돌핀스도 굉장히 좋은 오펜스 퍼포먼스를 보였죠. 뭐 투아는 이 경기도 계속해서 뭐 그냥 완벽한 경기를 계속해서 펼치고 있고, 또 타이릭 힐은 뭐 143 리시빙 야드를 기록하면서 올 시즌 최초의 2000야드 리시버가 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젤런 와들도 좋은 모습을 선보였고요. 한 가지 이 투아의 최근의 활약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투아라는 쿼터백이 아직도 검증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선수, 이 마이애미 돌핀스가 현재 보여주는 오펜스 퍼포먼스, 이 파괴력에 사실 투아라는 쿼터백이 무언가를 확실하게 기여를 하고 무언가를 확실히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이러한 존재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투아라는 쿼터백은 본인 스스로 플레이를 창출해내는 선수는 아니긴 해요. 뭐 정말 힘든 완벽한 그런 정확성을 요구하는 패스를 마구마구 날린다든지, 아니면 뭐 스크램블링을 통해서 플레이를 창출해내고 그 기회를 번다든지, 아니면 러싱을 통해서 뭐 러싱 야드를 뭐 기록한다든지, 이러한 유형의 쿼터백은 아니지만 기회를 놓치는 쿼터백은 아니에요. 타이릭 힐이든 젤런 와들이든 이 엄청난 스피드와 민첩성을 바탕으로 세퍼레이션을 뭐 10야드 이상 벌리는 리시버들을 놓치는 쿼터백은 아니에요. 근데 마이크 맥다니엘 감독이나 현재 마이애미 돌핀스라는 팀의 오펜스에서 요구하는 것은, 오케이, 우리 좋은 스킬 포지션, 이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쿼터백 너가 뭐 나서서 뭐 할 필요는 없어. 다만 이 기회를 놓치지 마. 이것을 요구하고 있고, 결국 투아가 가진 능력과 이 오펜스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가 결국 잘 들어맞기 때문에 이런 좋은 현재 성적을 거두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뭐 타이릭 힐이든 젤런 와들이든 이들의 리시버를 과연 정말 셧다운 시킬 수 있는 디펜스가 과연 리그에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코너백이 과연 있을까 라는 의문을 들게 만든
마이애미 돌핀스의 좋은 오펜스 퍼포먼스였습니다. 네, 이번 주 또 한번 계속해서 실망을 보였던 경기죠. 이제 에런 러저스가 3개의 인터셉션을 만들어내면서 그린베이 패커스는 5연패, 그리고 그것도 디비전 라이벌인, 그리고 본인들이 항상 한 수 아래로 생각되었던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를 상대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번 주 이 버팔로 빌스와의 경기에서 이들은 에런 존스, AJ 딜런 등 이 러싱 오펜스를 앞세워서 후반전에 좋은 모습을 선보이긴 하였고, 결국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팀이 추구해야 할 것은 역시 러싱이다. 왜냐? 런닝백들이 가장 뛰어나니까 AJ 딜런, 에런 존스 이들을 바탕으로 오펜스를 펼쳐야 한다 라는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받게 되었지만, 결국 라이온스의 이 러싱 디펜스를 뚫어내지 못하였고, 재밌는 스탯이지만 AJ 딜런과 에런 존스 2명이 같이 이렇게 필드 위에 있을 때 이들이 보여주는 러싱의 효율성은 리그 하위권입니다. 생각외로. 그래서 아무튼 그린베이 패커스는 이번엔 러싱도 아닌가, 그렇다고 패싱 위주로 가기에는 에런 로저스가 3개의 인터셉션을 또 범하면서 이들의 오펜스 부진이 끝끝내 지금 고쳐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이번 경기는 에런 로저스가 리시버들을 탓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경기였죠. 본인의 그런 판단력이 잘 먹혀들지 않았던 경기였고, 본인의 실수로 저질렀던 인터셉션이 있었고, 그 결과 단 9득점밖에 하지 못했어요.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디펜스는 리그 32등입니다. 리그 32등의 디펜스를 상대로 한 자릿수 득점밖에 기록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를 이 패커스의 오펜스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번에 패배를 통해서 사실상의 플레이오프 경쟁 기회는 날아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네소타 바이킹스는 7승 1패이고 이 격차를 따라가기엔 너무나도 벌어지게 되었고, 결국 와일드카드를 노리기에도 한 8연승, 7연승을 계속해서 기록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그린베이 패커스는 그만큼의 경쟁력이 충분하게 가지지 않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이들의 시즌은 끝이 나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이 패커스의 오펜스에 대해서 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는 왜 이렇게 되었나를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었나? 왜 이들은 디반테 아담스를 잃었고, 왜 이들은 드래프트든 오프시즌이든 디펜스에 투자를 하였고, 왜 오펜스에 투자를 안 했을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에런 로저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도 이해는 가고, 맨 라플라 감독에게 오펜스에 대한 문제를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도 다 이해는 가지만, 애초에 이 팀의 이번 시즌 설계는 디펜스를 중심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설계는 결국 GM이든 이 전체적인 팀 운영에 관여하는 자가 이 책임을 지는 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이번 시즌 1라운드 2개의 픽은 결국 디펜스로 갔고, 근데 이 쿠에이 워커든 이 선수들이 기대됐던 만큼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이들의 굉장히 많은 1라운드 픽이 굉장히 많은 디펜스, 그 디펜스의 생산성이 이번 시즌 잘 나오지 않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박티아리 등 이 오펜시브 라인에 있어서 가장 많은 돈을 받고 있는 박티아리 이러한 선수들은 연장 계약을 받자마자 부상에 빠졌어요. 그렇다면 결국 왜 이 선수에게 연장 계약을 주었고, 왜 디반테 아담스라는 넘버원 리시버를 해결하지도 못한 채 레이더스로 보냈는가? 지금은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팀은 선수 하나하나를 지금 범인을 찾고 이러한 것을 떠나서 왜 도대체 시즌 설계를 도대체 이렇게 했는가, 구단 운영을 왜 이렇게 했는가를 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런 로저스의 내년 데드캡이 99.7밀리언 달러나 돼요. 사실상 이 선수를 버리는 것은 방출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이 선수를 트레이드한다? 트레이드 파트너를 구한다? 사실 그것도 현재는 러셀 윌슨의 예를 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른 팀들이 어느 정도 예전처럼
뭐 MVP 출신의 쿼터백이다 라고 막 팔 벌리고 환영하고, 이러한 모습은 저는 이 러셀 윌슨의 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팀들이 원하지는 않을 것 같고, 패커스도 이 본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심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뭐 또 다른 뭐 실망스러운 경기는 뭐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와 잭슨빌 제규어스죠. 이 라스베가스 레이더스는 올 시즌 3번의 17득점 리드를 모두 패배로 날리게 되는 이번 경기에서도 17득점 리드를 전반전 거두었지만 결국 후반전에 무득점에 그치면서 잭슨빌 제규어스에게 역전패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잭슨빌 제규어스는 확실하게 이 트래비스 이티엔이라는 런닝백이 정말 뛰어난 선수인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내고 있고, 이 런닝백의 활약을 앞으로 하면서 제규어스의 오펜스도 어쨌든 계속해서 득점을 거두고 있고, 물론 트레버 로렌스라는 쿼터백이 아직도 무언가에 갇혀있다는 느낌은 계속해서 들어요. 이 선수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디케이드급의 활약을 펼치는 그런 선수의 모습이 아닌, 그냥 리그 평균 이상급, 뭐 평균급 그런 패스들, 뭐 좋은 패스를 날리기도 하지만 또 어려운 패스, 뭐 쉬운 패스를 또 놓치기도 하고, 이러한 좀 기복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그런 아쉬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 레이더스의 오펜스는 전반전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이 디반테 아담스가 2개의 터치다운을 전반전에 기록하면서, 그리고 조시 제이콥스도 활약을 기록하면서, 이들의 패싱 게임, 뭐 이들의 러싱 게임이 잭슨빌 제규어스한테도 잘 통한다라고 생각을 들게 하였지만, 결국 후반전에 무득점으로 그친 것, 이 조시 맥다니엘스 감독의 무언가 게임 컨트롤링 능력에 있어서 지속적인 문제가 드러났던 경기였습니다. 후반전에 드라이브만 살펴보면 펀트, 다운, 펌블, 5번의 드라이브 중에 2번이 턴오버, 그리고 3번이 펀트로 끝났어요. 즉 레이더스의 오펜스는 후반전에 정말 완벽하게 경기를 컨트롤하지 못하였고, 이 결과물 때문에 결국 역전패를 내주게 된 거예요. 이 경기 후에 뭐 맥다니엘스 감독이 또 한 번 구단주와의 미팅을 뭐 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맥다니엘스 감독을 저는 이 오펜스 코디네이터로서 굉장히 좋아하였고 굉장히 존경스러운 그런 능력을 가진 코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 감독으로서의 맥다니엘스는 분명 무언가 완벽히 팀 장악에 현재 성공을 해내지 못하고 있고, 또 본인의 그러한 게임 플랜적인 측면에서 조금 계속해서 핀트가 어긋나는 모습을 선보이고 있고, 본인이 가진 철학이, 그리고 본인이 가진 계획이 아무리 얼마나 뛰어나든 결국 이것을 선수들에게 이해시키지 못하고, 그리고 선수들에게 실행시키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온전히 감독의 잘못입니다. 코치의 잘못이에요. 결국 뭐 경기 도중에도 이 데리카한테 이 본인의 머리를 이렇게 검지로 이렇게 두드리면서 좀 뭐 생각 좀 해라, 뭐 이러한 뉘앙스로 이 제스처를 한 게 방송에도 포착이 되긴 했는데, 데리카가 물론 잘못도 많죠. 데리카라는 쿼터백도 물론 이 프레셔가 다가오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좀 아쉬움을 드러내는 시즌인 것은 분명하지만, 결국 쿼터백을 탓하기보다는 일단 본인을 먼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현재 라스베가스 레이더스가 가진 이 오펜스 탤런트를 생각해보자면 분명히 이들의 시즌은 아쉽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맥다니엘스 감독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또 이번 주에 업셋 경기죠. 이제 조시 알렌과 제귤슨이 이제 경기를 펼친 이 버팔로 빌스와 뉴욕 제츠, 이 디비전 라이벌 간의 대결은 뉴욕 제츠가 업셋을 일으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조시 알렌이 뭐 2개의 인터셉션, 사실 인터셉션 장면도 사실 굉장히 좋진 않았죠. 이 쿼터백의 잘못에 의한 인터셉션이 벌어졌고, 또 리시버와의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좀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만큼 그러한 실수들을 잘 포착하고 그 실수를 온전히 본인들의 것으로 기회를 완전히 만들어내는 그런 뉴욕 제츠의 디펜스의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는데요.
사실 이 경기를 통해서 뉴욕 제츠라는 팀이 6승 3패이고 잭 윌슨이라는 쿼터백이 매주 좋은 활약을 펼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 팀을 과연 컨텐더로 바라봐야 할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저는 애매하긴 하지만 테네시 타이탄스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뉴욕 제츠도 분명 러싱 게임이 돼요. 마이클 카터든 제임스 로빈슨이든 이들은 새롭게 재건한 이 오펜시브 라인을 통해서 러싱 게임을 주도할 수 있고, 그리고 로버트 살레 감독의 드디어 디펜스가 터지고 있습니다. 이 퀸앤 윌리엄스는 매 스냅마다 상대의 포켓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스페셜한 선수이고, 또 다른 뭐 디펜스, 뭐 DJ 리드 등, 그리고 뭐 이들의 라인베커들 선수들, 은근히 뭐 CJ 모슬리든 뭐 퀸시 윌리엄스 등 이러한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또한 가장 중요한 뭐 소스 가드너, 이들의 루키 코너백이 정말 압도적인 활약을 매경기 펼치고 있다는 점, 이들의 디펜스가 포맨 러쉬를 통해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다는 점, 로버트 살레 감독이 이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디펜스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이 제츠의 감독으로 선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포맨 러쉬였어요. 나이너스의 디펜스는 뭐 닉 보사, 에릭 암스테드 이런 선수들을 가졌고, 이를 통한 포맨 러쉬, 그리고 뒤에 8명의 커버리지를 통해서 기본적인 투 하이 커버리지를 유지한 채 굉장히 변화무쌍한 커버리지를 게임 플랜에 따라 소화를 하면서 그러한 디펜스의 힘을 통해서 감독을 얻었던 것인데, 뉴욕 제츠의 현재 디펜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을 펼치고 있어요. 이들의 포맨 러쉬를 통해서 상대 쿼터백을, 상대 포켓을 충분히 압박해내고, 그리고 변화된 커버리지를 통해서 상대를 혼란시키고, 그 상대 혼란을 통해서 벌어진 그러한 실수들을 본인들의 것으로 확실히 가져오는 능력, 이러한 것들을 현재 뉴욕 제츠의 디펜스가 잘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디펜스와 이 러싱 오펜스를 앞세우면서 만약 잭 윌슨이라는 쿼터백이 턴오버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경기를 뭐 못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되는데 턴오버만 저지르지 않은 채 공 운반에 집중한 채 이 매니지먼트 유형의 쿼터백으로서 잘 플레이를 할 수만 있다면 뉴욕 제츠 또한 플레이오프 컨텐더로서 충분히 불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경기였습니다. 또 뭐 다른 주요 경기들은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LA 차저스와 애틀랜타 팔콘스의 대결. 애틀랜타 팔콘스의 러싱 능력이 또 한 번 이 LA 차저스를 무너뜨렸고, 사실 경기의 뭐 전반적인 경기만 보자면 사실 애틀랜타 팔콘스의 승리로 끝났어야 할 경기였어요. 차저스의 디펜스가 이들을 막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애틀랜타 팔콘스의 이 패싱 오펜스에 있어서의 빅플레이의 부재가 결국 확실한 게임 마무리를 해내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선보였고, LA 차저스의 경우에는 결국 저스틴 허버트가 있고, 그리고 뭐 오스틴 에클라가 있고, 이들을 바탕으로 터치다운을 어쨌든 뭐 두세 개 항상 매 경기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기에 팔콘스의 저득점 때문에 저는 이 LA 차저스가 꾸역승을 거두지 않았나 싶어요. 하지만 이 모습을 봤을 때, 이 경기를 통해 봤을 때 LA 차저스 또한 이 팀을 진지하게 슈퍼볼 컨텐더로 바라볼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신이 들었던 경기예요. 그 이유는 디펜스죠. 애틀랜타 팔콘스의 러싱 오펜스를 잘 막지 못했고, 단순히 러싱 오펜스를 떠나서 뭐 플레이 액션 오펜스라든지 마커스 마리오타의 이런 패싱 오펜스를 충분히 잘 막아내지 못했던 이 디펜스는 결국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예요. LA 차저스의 디펜스는 뭐 아무리 투자를 하든, 뭐 투자를 적게 하든 많이 하든 똑같이 이 생산성이든 효율성이든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디펜스를 통해서 슈퍼볼을 노린다? 이것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브랜든 스테일러 감독이 언제쯤 이 본인들의 디펜스를 이제 스텝업을 시켜줄지 진짜 감이 오지 않는 그러한 경기였습니다. 또 뭐 캐롤라이나 팬터스와 신시내티 벵갈스는 뭐 벵갈스가 뭐 42득점이라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죠. 캐롤라이나 팬터스는 드디어 뭐 PJ 워커 매직이 이제 깨진 경기였고, 다시 한번 베이커 메이필드가 후반전에 나오면서 어쨌든 좋은 경기라고 후반전에 보이면서
다음 경기 선발 쿼터백은 뭐 베이커 메이필드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모습을 남겼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반면 벵갈스는 자말 체이스 없이도 뭐 조믹슨이라는 런닝백이 또 좋은 활약을 펼쳤듯이 다른 이 스타 플레이어들이 질비한 이 오펜스 스킬 포지션이 정말 너무나도 강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간과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를 보였던 경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이제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워싱턴 커맨더스와의 대결. 사실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또 이 경기를 어떻게 이겼나. 역시 또 꾸역승의 또 승리를 또 거두는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뭐 7승 1패를 거두고 이제 플레이오프 컨텐더를 노리는 팀이라면 반드시 이 마지막 드라이브에 터치다운을 기록을 해야 했고, 결국 미네소타 바이킹스는 이에 대해서 성공을 하면서 결국 7승 1패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를 통해서 또 한번 이게 맞나? 바이킹스 얘네 컨텐더 맞아? 라고 의문을 가지게 만들었던 그러한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이제 시애틀 쇼크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와의 경기였는데요. 이 경기를 통해서 애리조나 카디널스는 또 한 번의 카일러 머레이에게 $250밀리언 계약을 준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이것은 재앙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만든 경기였고, 뭐 그냥 제 생각에는 이제 클리프 킹스베리 감독이 이제 언제 해고 당하지 않는 것이 뭐 기대되는 그런 카운트다운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한 경기력이었는데 그냥 오펜스가 뭘 추구하는지를 아예 모르겠는 경기였어요. 도대체 카일러 머레이라는 쿼터백은 뭘 하는 것이고, 이 쿼터백과 이들의 오펜스 탤런트, 뭐 디안드레 홉킨스, 론델 무어, 잭 얼츠, 제임스 커너, 뭐 로비 앤더슨은 트레이드 되었는데 지금 2경기 동안 마이너스 4야드를 기록한 게 끝이에요. 그냥 좋은 선수들, 뭐 빛깔 좋은 개살구라고 하나요? 뭐 그런 속담이 어울릴 정도로 정말 애리조나 카디널스는 무엇을 이들이 하고 있는지를 정말 예측을 할 수 없는, 방향성을 이해하기 힘든 팀이 모습을 선보였고, 진짜 카디널스라는 팀은 올 시즌 이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고쳐지지 않는 모습을 선보이기 때문에 이들도 플레이오프 경쟁이 사실상 날아가지 않았나 싶어요. 반면 시애틀 시옥스라는 팀은 정말 대단함을 이번 경기 또 한 번 보여주었죠. 케네스 워커는 또 한 번의 100 러싱 야드,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였고, 또 지노 스미스는 이 경기에 서드다운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선보였어요. 시애틀 시옥스의 이 경기 15번의 서드다운 상황에서 10번이나 갱신을 하는데 성공을 하였고, 그만큼 이 지노 스미스의 또 다른 리그 탑 5급의 쿼터백 퍼포먼스가 선보였던 경기였고, DK 메칼프, 타일러 러켓, 이 오펜스의 핵심 리시버들은 하나의 터치다운을 나란히 기록하면서 팀에 도움이 되는, 기여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시애틀 시옥스가 어쨌든 6승 3패, 좀 디비전 내에서 압도적인 그런 성적을 거두고 있고, 이들의 플레이오프 경쟁을 진지하게 바라봐야 하는 시점에서 든 생각은, 이 뭐 피트 캐롤 감독, 그리고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 그리고 빌 벨리책 감독, 그리고 어쩌면 시카고 베어스의 맷 이버플러스 감독까지 이 디펜스 출신의 감독들에 대해서 리그가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오펜스의 감독들, 뭐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클리프 킹스베리 감독, 그리고 뭐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조시 맥다니엘스 감독, 인디애나 콜츠의 뭐 프랭크 라이크 감독, 이러한 오펜스 출신의 감독들이 결국 현재 부진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고, 몇몇은 잘리기도 했고, 또 몇몇은 해고가 기대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쿼터백들, 그리고 본인들의 오펜스를 잘 성장시키지 못하고 그런 지속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반면에, 피트 캐롤 감독이나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이나 빌 벨리책 감독, 이러한 명장들은 결국 디펜스라는 그런 측면을 통해서도 지속적인 승리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고, 또 뭐 로버트 살레 감독이라든지
뭐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뭐 댄 퀸,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등 디펜스를 앞세워서 올 시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팀들도 분명히 있고, 현재 리그가 그동안 너무나도 이 션 맥베이나 뭐 카이 셔나 감독 등의 등장을 통해서 오펜스 지니어스를 찾아라, 매 오프시즌마다 이 감독 공석인 팀들이 그러한 것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이 디펜스 감독들의 그런 활약을 한번 주목을 해보고 다시 한번 본인들의 그런 팀 방향성에 대해서 다른 측면을 한번 살펴봐도 되지 않나, 그런 교훈을 준 현재까지의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상 9주차 경기들에 대해 리액션을 해봤는데요. 이제 9주차까지 온 현재 대충 시즌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죠. 어떤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어떤 팀이 플레이오프에 실패할지 지금 사실상 윤곽이 거의 다 드러났는데, 이것을 뒤집는 팀이 과연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확실하게 더욱더 공고할 팀이 나올 것인지, 앞으로의 시즌 하반기가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 practice the practice right now. That's what's wrong with most of our athletes today. We don't practice to be great. We don't practice to be dominant. We practice to practice. What do you mean by that, Prime? I'm glad you asked. We practice counting the number of periods. We practice understanding how much time we got left. We practice just to get through practice. We cutting deals in practice. You go soft, I go soft. We don't practice to be dominant. When I ask you, what was your purpose of practice? You ain't got no answer for me. I'm gonna ask you, what is your purpose of practice? I don't care if you practice at work. I don't care if you practice with your relationship. I don't care if you practice in any endeavor you choose to do. What is your purpose for practice? I practiced to be the best ever. So every time I walked on that field, I had a purpose for my practice.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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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th.